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번에 예고를 해드린 바와 같이 동북아시아 두 나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중국과 일본이죠. 자, 과거 한반도는 중국과 일본에 의해서 많은 시달림을 받아왔습니다. 자, 한국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늘 중국과 일본의 압박에 시달려 왔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류가 세계적으로 본격적인 인기를 얻고 또 세계적인 문화 현상이 되면서 한국의 국력 역시 급격히 상승하는, 그래서 선진국으로 공인받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선진국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끼리 막 우리는 이제 선진국이야라고 주장한 게 아니라 국제 공인 기구에서 한국을 선진국으로 인정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중국과 일본은 아주 광적으로 한국 깎아내리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중국이나 일본도 자랑할 만한 고유의 문화가 있고 오랜 전통과 역사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때 중국의 쿵푸에 막 열광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또 일본의 J-팝에 빠졌던 때도 있었고, 또 일본의 패션에 열광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쿵푸, 중국 문화에 또 일본 문화에 열광했던 시대도 분명히 있었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전성기를 달리던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한국은 언제나 이 둘 사이에 끼어가지고 대한민국의 외교는 늘 일본의 어떤 미국 로비와 또 중국의 대놓고 하는 압박으로 인해서 늘 애매한 노선을 취할 수밖에 없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게 완전히 그런 건 아니지만은,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지금은 많이 달라졌죠. 국제적인 위상이나 환경이 달라졌습니다. 외교 환경도 달라졌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이나 일본은 언제나 자신의 국력과 찬란한 역사, 문화적 우월성을 자랑하곤 하였습니다. 네. 한국을 늘 언제나 한 수 아래로 봤죠. 그런데 불과 한 10년 사이에 분위기가 아주 급반전되었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일련의 세계적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를 이제 돌아보고 어떤 문화적인 그 사건들을 돌아보면서 한번 진단을 해보고자 합니다. 진단은 좀 그렇고 한번 점검을 해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으로 가기에 앞서서, 자, 얼마 전에 손흥민이라는 축구 선수가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득점왕에 올랐습니다. 자, 축구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마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아시아 최초죠. 네, 아시안으로서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득점왕에 올랐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나실지는 모르겠지만 과거 70년대 제가 초등학교 때 차범근 선수가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활동을 했었고 아주 잘했습니다. 네. 또 박지성 선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아주 발군의 실력을 뽐냈었죠. 그런데 이 손흥민 선수의 이 득점왕은 이 두 선수의 업적을 뛰어넘는 그런 놀라운 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왜 뜬금없이 축구 이야기냐고요? 네, 다름이 아니라 요즘 이 손흥민 선수가 이 중국 사람과 중국 기자들 때문에 아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중국에서 자꾸 손흥민 선수의 성이 이제 손씨잖아요. 손씨가 이제 중국 성이라고, 중국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손흥민은 중국인의 후손이다. 네.
그래가지고 심지어 저도 또 그 중국 기자가 인터뷰할 때 질문하는 걸 봤어요. 영상을 한번 봤는데 손흥민 선수가 질문을 듣고 얼굴을 항상 웃는 상이잖아요. 그런데 급 정색을 하면서 화를 냈던 영상을 본 기억도 있습니다. 자, 중국이란 나라가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주목을 받고 인기가 올라가기 전부터 또 국력이 상승하기 전부터 소위 동북공정이라는 국가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고구려, 발해 등의 역사를 중국으로 편입하였고 최근 한류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뭐 한복이니 뭐 음식 그 중에서도 뭐 김치 이 김치는 한동안 일본에서도 자기네 거라고 기무치 해가지고 자기네 거라고 막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이 김치 등 많은 분야에서 왜곡을 일삼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일까요? 자,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중국은 중국 내 소수민족인 조선족의 문화를 흡수해서 현재 연변 지역, 과거 이제 만주 지역과 심지어 북한 땅까지도 자국의 영토로 흡수하려는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네 나라 고유의 땅이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한 근거로 삼기 위해서 이렇게 동북공정을 하는 것이고 역사 왜곡, 문화 왜곡을 하는 것이죠. 자, 손흥민 선수를 중국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면 한국이 만약에 국력이 약해졌을 때 언제든지 19세기처럼 한반도를 다시 점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력을 끊임없이 키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중국은 공산화된 이후에 문화 대혁명을 통해서 중국의 모든 역사와 문화를 공산주의 사상 발전을 가로막는 것이라고 판단해서 대대적인 자국 문화 말살 정책을 펼쳤습니다. 자, 공산주의 사상에 방해되는 것이라면 자국의 과거의 역사, 문화 유산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중국 정권은 왜 새삼스럽게 문화를 들먹이고 역사를 들먹이는지 참 모순이죠. 네, 아무튼 자, 이 문화 대혁명이라는 게 뭡니까? 문화 대혁명이라는 게 자국의 말살 정책, 문화 말살 정책인데 이게 10년 정도가 지속이 됐네요. 자, 그런데 이게 1966년 딱 제가 태어난 해인데 1966년에서 76년까지 10년 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국 문화의 모든 건물도 다 때려보시고 문화재도 다 때려보시고 책도 다 불태워버리고 이거는 20세기판 진나라의 시황제가 벌인 분서갱유 사건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20세기판 분서갱유 사건이 문화 대혁명 10년 동안 일어난 것입니다. 자, 말이 나왔으니 진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볼게요. 진나라는 기원전 900년에서 200년까지 존속된 나라였는데, 자, 이 분서갱유는 바로 진나라 후기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강력한 사상적 통제를 위해서 시황제가 벌인 일이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은 당시 진나라는 강력한 중앙 집권적 정치 체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군현제라고 하는데 지방의 각 군과 현 그 도읍들의 그 수령들을 두고 그 수령들을 통해서 이제 지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강력한 중앙 집권적 정치 체계를 갖추고 있었는데 자, 당시에 이 군현제를 비판하고
진나라 이전에 있었던 주나라의 봉건제도를 이제 찬미하는 세력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러자 시황제가 이제 권력의 어떤 위협을 느끼고 이 세력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분서갱유를 이제 일으킨 거죠. 자, 그러면 진나라 이전에 있었던 주나라는 또 어떤 나라였을까요? 주나라, 그러니까 진나라 이전에 하나라, 그 전에 이제 주나라가 있었는데, 자, 주나라와 하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나라는 기원전 1100년에서 221년 사이에 있었던 나라고, 하나라는 3000년에서 2000년 사이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라와 주나라 이 시기에 중국 대륙에서의 온갖 그 찬란한 문명과 문화가 꽃피게 됩니다. 청동 야금술이 발달하게 되고, 또 세계 최초로 주철을 생산하는 기술이 또 나오게 됩니다. 또 이 시기에 종이가 발명되고 나침판이 발명되고 외바퀴 손수레가 개발되고 또 화약이 발명된 것도 이 시기였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발명품들이, 새로운 문물들이 이 시기에, 주나라와 하나라 시기에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문명이 꽃피었던 시기인 거죠. 이렇게 많은 중국에 찬란했던 문화가 있었는데, 진나라 후기 시황제가 들어서면서 강력한 사상적 통제를 위해서 분서갱유 사건이 일어나고, 그 이전에 찬란했던 문화를 또 싸그리 없애버린 거죠, 이 시황제가. 네. 그래가지고 사실은 공자, 노자에 전해지지 않는 그런 사상적 이론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제야 학자들은 사실은 공자가 기독교 사상을 설파했는데 이것이 이제 오늘날 유교가 된 것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제야 학자도 있습니다. 뭐 그거는 뭐 공인된 건 아니니까. 그런데 제가 좀 소름이 돋는 게, 요즘에, 자, 요즘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3년임을 위해서, 자, 1인 독재 체제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자, 중국이라는 나라, 지금 중국은 공산당 1당 독재인데 1인 독재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시진핑이. 자, 중국은 원래 권력자가 딱 권력을 잡으면은 중국 최고, 공산당 최고 수뇌부에서 원로회의와 두 개의 파가 또 있는데, 이렇게 최고의 집단 지도 체계에서 또 중국의 대의원 회의에서 이제 지도자로 선출이 되면은 10년을 이제 권력을 이제 유지를 하는데, 그러면 10년 단위로 이제 권력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시진핑 주석도 우리가 줄여서 시주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주석. 그런데 진나라의 시황제도 시황제입니다. 어우, 뭔가 좀 소름이 돋지 않나요? 네. 자,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 있을까요? 지도자의 과도한 권력욕, 또 지나친 국수주의는 오히려 스스로를 망치고 국가적으로도 불행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중국이 세계적으로 러시아와 함께 아주 비난의 중심에 서고 있죠. 그렇다고 뭐 내부적으로는 안정됐냐?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 시진핑 주석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해가지고 아주 무리수를 둬가지고 거의 밀란이 일어날 지경에까지, 권력까지 흔들흔들 거리고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순리를 따르지 않으면 탈이 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순리 이야기는 나중에 좀 더 정리하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이제 일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본.
자, 일본이야말로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아주 가깝고도 먼 나라이죠. 특히 영토 문제, 독도, 또 일제의 역사 왜곡 문제로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게 가만 보면은 일본이 한국을 지금까지도 뭐 식민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한국을 위성국가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한 국가가 상대 국가에 대해서 이토록 무례한 외교를 펼치는 나라를 찾아보기가 참 힘들어요. 굉장히 사실은 일본은 무례합니다. 예의가 없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야, 이렇게 예의가 없을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없습니다. 사실은. 왜 이렇게 일본은 한국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일까요? 자, 그것은 바로 문화적, 역사적 열등감 때문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심에는 일본이 주장하는 임나 일본 무설이 있습니다. 이 학설을 근거로 이거를 명분으로 삼아서 한반도를 우리가 다시 되찾아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끊임없이 정치 외교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임나 일본 부설이 뭡니까? 4세기 후반경에 일본의 야마토 정권이 한반도 남부 지역에 진출해서 백제 신라 가야를 지배하였고, 특히 가야에 일본부라는 기관을 두어서 6세기 중葉까지 지배하였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2006년에 우리나라의 그 순천 지역의 그 고분 발굴을 통해서 나온 유적들이 모두 다 일본의 주장이 틀렸음을 이야기해주는 유적들이 나와서 일본을 아주 머쓱하게 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일본이 가야를 지배한 게 아니라 오히려 가야가 일본에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게 뭡니까? 자, 일본 내부에서는 이게 보도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바로 일본의 왕이 직접 우리 집안의 조상은 백제의 후손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다 봤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현재 자민당 정권에 지금 70년 넘게 권력을 잡고 있는데 중간에 민주당이 살짝 잡긴 했지만 금방 이제 물러났죠. 흔들리지 않는 자민당 정권이에요. 공산당의 일당 독재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형식적인 선거만 치를 뿐이지. 네. 자, 그런데 이 자민당 정권의 핵심 멤버들이 다 일제 전범들의 후손, 직계 후손 내지는 친척이에요. 그러니까는 극우적인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이 일제 전범들은 당시에 일본 왕, 자기네들은 천황이라고 하죠. 그 천황을 일반 백성들은 천황을 신처럼 섬기는데 이 귀족들은 단지 자기네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얼굴 마담 정도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일본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끼리 얘기하면 또 한국의 주장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일본의 기원에 대해서 총균세를 쓴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자, 일본은 동아시아 본토에서 이주해 왔고 또 일본 열도의 원래 원주민을 대표하는 아이누족을 이 본토인들이 대체하였다라는 가설이 있다고 소개를 하고, 또 기원전 4세기경에 중앙아시아의 유목 기마 민족이 한반도를 거쳐서 일본을 정복했을 것이라는 설도 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또 나아가 한반도에서 벼농사와 함께 이주한 자들의 후손이라는 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벼농사를 한 이주한 자들,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바로 우리 민족이죠. 네. 그러니까는 일본의 임나 일본 부서를 정반대로
반박하는 그런 주장을 이제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하는 것이죠. 자, 이 아이누족은 일본 홋카이도의 원주민인데, 예, 일본이 사실은 소수 민족이 좀 있어요. 일본 홋카이도 쪽에 이 아이누족이 있고, 밑에 뭐죠? 2차 제조 때 치열한 전쟁이 벌어졌던 곳, 거기는 이제 류쿠 왕국, 류쿠족이 있는데, 이 류쿠족도 굉장히 소수 민족인데 굉장히 차별을 많이 받고 있죠, 지금. 네, 차별을 받고 있고, 오키나와, 예, 지금 오키나와에 있는 류쿠족이 있습니다. 이 류쿠족 출신의 그 일본 어느 연예인은 일본 국가도 부르지 않고 막 이런답니다. 그만큼, 예, 갈등이 심해요. 최근에는 뭐 류쿠 왕국, 이 오키나와가 독립을 하겠다 뭐 이런 움직임도 있다고 하는데, 뭐 공식적인 거는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간 소수 민족에 대한 차별이 엄청 심해요, 일본 자체 안에서도. 네. 그런데 하여튼간 일본의 이 임나 일본 무설은 제레드 다이아몬드에 의해서도 정반대로 반박되고 있다라는 점이죠.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즘 일본도 중국 못지않게 각종 재해로 아주 시달리고 있습니다. 주변에만 아주 저기압이 아주 막. 그런데 어느 기상학자는 일본의 그 방사능이 수치가 너무 높아서, 방사능이라는 게 이게 열이잖아요. 예. 그 에너지의 집합체잖아요. 이 열이 확 이제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이게 아주 그냥 급격한 저기압을 형성해서 그렇게 비정상적인 폭우가 내린다라고 말하는 기상학자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비정상적인 재해가 일어나고, 또 일본이 70년 자민당 일당 권력 체제가 되다 보니, 제가 뭐 독재라고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뭐 명분상으로는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네. 일당 권력을 유지를 하다 보니 오래 권력이 유지되면 썩게 돼 있죠.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행정적인 면에서 굉장히 후진적이 되었습니다, 일본이. 네. 일본은 아직도 팩스를 쓴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행정적인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고, 또 일본의 각종 기관 산업들이 다 민영화됐어요. 전기, 통신, 뭐 원자력, 철도, 수도도 아마 민영화인가? 그러다 보니 이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비싸긴 또 오지게 비싸고, 사고가 나면은 이거 빨리빨리 고치지도 않고, 아무튼 총체적인 난국에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의 부채 비율이 지금 세계 2위라고 하죠. 그런데 어떻게 지금까지 잘 있냐, 버티고 있냐? 여태까지 벌어놓은 게 엄청 많아요. 네, 일본이 벌어놓은 게 엄청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걸 까먹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제법 많이 까먹었다고 하죠, 이제. 그래서 일본이 스스로 지금 막 위기라고 하는 겁니다. 네, 많이 까먹었어요. 엄청 많이 벌어놨는데 그거 이제 제법, 이제 제 생각엔 반 이상은 이제 까먹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걸로 버티고 있는데, 그리고 막 돈을 찍어내니까는 자기네들이 무슨 기축통화국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애나 계속 같이 떨어지고. 하여튼간 시간 문제라고 합니다. 일본이 IMF 사태가 일어난 것은 시간 문제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또 일본에 좀 군대가 없지만 자위대가 있죠. 자위대가 근데 안에서 군기 문란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군대가 아니잖아요. 공식적으로 군대가 아니다 보니까는 준 공무원이에요. 일본 자위대 대원들은. 그러다 보니까 출퇴근을 합니다. 네, 사병들도. 한국의 방위들이에요, 똑같이. 6시 땡쯤은 퇴근합니다. 그리고 훈련 양이나 강도나 그다음에 수준들이 이 한국 군대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한국은
전시 체제로 계속 지금 빡센 훈련과 문제가 안 됩니다. 일본이 지금 문제가 지금 중국의 비견된 중국 이상으로 지금 총체적 난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자유대 국방 비리도 지금 엄청 심하다고 합니다. 총체적 난국이죠. 거기에다가 일본이 끊임없이 우미나 정책을 펼쳐서 일본 내 국민들의 식자율이 5%가 넘는다고 합니다. 5%. 식자율이라는 게 뭐냐면은 문자 해독 능력이라고 합니다. 뭡니까? 글을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일본 국민의 5%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문맹률로 따지면은 90%라고 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료가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기본적인 이제 이야기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공평하게 누리라고 주신 혜택들이 있습니다. 자연이 주는 것들이죠. 햇빛, 뭐 공기, 물,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일본이 방사능 사고가 터졌는데 그걸 제대로 뒷수습을 제대로 하지를 않아서 지금도 사실은 알게 모르게 바다로 물로 막 방사능이 유출이 됩니다. 그래서 자연 환경이 파괴가 됩니다. 자, 중국 무분별한 대규모 댐 건설로 인해서 그 주변 환경이 악화가 됩니다. 그런데 또 공사를 또 제대로 했으면 모르는데 부실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막 댐 붕괴 위기론이 나오고도 있습니다. 그게 댐 붕괴가 되면은 엄청나게 피해가 크다고 하는데 어느 한 민족이나 나라가 전 인류로부터 전 많은 나라로부터 존경을 받고 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치 시나리오를 짜듯이 빚어낸 정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뭐 다 정해진 스토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뭐를 하셨냐? 세상이 돌아가는 기본 원리를 세상에 정하셨습니다. 기본 원리만은 정해놓으셨어요. 그게 곧 뭐죠? 순리죠, 순리.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순리대로 사는 한 그 개인 사람이나 그 민족은 순리대로 사는 사람이나 민족은 최소한 이 세상에 사는 그 한도 안에는 순리대로 사는 그 안에서의 그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리를 깨면은 자꾸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일부러 벌 주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순리를 어긋나게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한 나쁜 결과들이 도출이 되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은 원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업자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지금 21세기에 중국이나 일본 그리고 최근에는 러시아까지 모두 다 뭡니까? 그 순리를 거스르고 있다라는 것이 핵심이라는 말입니다. 자, 오늘은 일본과 중국과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러시아도 잠깐 얘기했는데 러시아 이야기가 나오면은 그때 다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간이 꽤 갔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